네, 저희 지금 오프로드 올라가다가 너무 비가 강하게 내려서 일단 차를 돌려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곡을 지나가야 돼서 계곡물이 빠르게 불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하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길도 아직 한참입니다. 조심히 잘 가야 될 텐데.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방금 전에 땅 밑에서 솟아 올라왔는데요. 이 차 정말 껑충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오늘 갖고 온 차 랜드로버입니다. 랜드로버 중에 갓 인증을 마치고 처음 시승차로 마련한 뉴 디스커버리입니다. 그 차의 성격은 이름에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스커버리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발견이란 뜻이고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환경을 아우를 수 있다는 의미겠죠. 랜드로버의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한 모델인 뉴 디스커버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약간 계곡을 건너야 되는 캠핑장을 목적지로 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시승 소감을 듣는 것도 간접 체험이다 보니까 말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느낌에 대해서 늘 아쉬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의 승차감을 리뷰어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타본 사람이나 오너 중에는 또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개개인마다 그 만족감의 편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랑 이 차의 운전 느낌이 굉장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에 앉아서 둘러보면은 모든 게 다 큽니다. 이 A필러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른 한 손이 큰 사람도 두 손으로 쥐어도 겨우 감싸할 정도가 될 만큼 두껍고 이 도어도 굉장히 두툼하고 스티어링 휠도 지름이 크고 두껍고 또 가속 페달은 굉장히 그 바깥쪽으로 미는 그러니까 좀 뻣뻣합니다. 운전 감각도 거의 비슷합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묵직하고 차분하게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탄탄하거나 또 이런 감각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옆좌석에 앉거나 뒷좌석에 앉아서 가만히 몸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차가 굉장히 끊임없이 좌우로 이렇게 잔잔한 롤링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상향 평준화 되고 있어서 차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브랜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고 우리의 지향점이 여기다라고 명확히 한 브랜드들은 그런 상향 평준화되는 와중에서도 자기 개성을 꼿꼿하게 지켜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랜드로버도 그 중에 하나고 특히 디스커버리는 수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차종입니다. 레인지로버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그냥 플래그십, 기함입니다. 뭐 좋은 걸 다 담아야겠죠. 그리고 디펜더는 내구성의 상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신형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지셔닝은 명확합니다. 국내 이번에 나온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versatility-라고 걔네 정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편안함도 갖춰야 되고 오프로드 성능도 갖춰야 되고 사람은 7명까지 태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해야 될 일이 많은 역할을 짊어진 거죠. 지금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로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촬영 준비 때문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곳인데 제가 2004년에 이 실질적인 개발명 기준으로 전세대 모델인 디스커버리 3 시승회를 영국 스코틀랜드의 윅이라는 도시 인근에서 했었는데요. 흔히 하일랜드라고 하는 정말 대평원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 오프로드는 진짜로 영국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런 데는 못 가지만 일단은 좀 비슷한 데를 가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오프로드 초입에 물길을 하나 건너고서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모래 이 모드로 해놓게 되면은 워낙 차에 센서가 많다 보니까는
엄청 시끄러운데요. 네, 트랙션 구동력을 굉장히 제한합니다. 이 헛바퀴 돌면서 빠져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 페달 밟는 거에 비해서 전달 그 피드백이 아웃풋이 좀 느리게 나오는 편입니다. 일부러 반응을 좀 지연시켜 놓은 거죠, 안전을 위해서. 정말 유명한 회사들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면은 비슷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실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뭐 전문가 부럽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흔들림이 심한 것만 잘 견딜 수 있다면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그냥 가속 페달 지그시 밟는 것만으로 이런 험로를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무게가 가벼운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랜드로버는 전자장비를 다양한 장비를 선택하는 대신에 무게가 굉장히 늘었죠. 2017년에 올류 디스커버리로 진화하면서 이제 드디어 사다리꼴 강철 프레임을 걷어냈는데 여전히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이 한 2.5톤 정도 되니까요. 이제 익스플로러에 들어간 지형 반응 시스템과 디스커버리, 랜드로버가 쓰는 지형 반응 시스템은 기술적 뿌리는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랜드로버는 훨씬 더 진화를 시켜서 지금은 터레인 리스폰스 2까지 진화를 해서 이번 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강 모드를 새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헤치고 나가는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센서를 넣어서 그 깊이에 맞게 최저지상고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바짝 붙여넣어서 마찰을 살짝 시켜놓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과연 랜드로버 중엔 그럼 누가 오프로드 최강이냐? 당연히 디펜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디펜더는 그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도 디펜더는 차체를 최대한 들어 올렸을 때 291mm까지 올라갑니다. 29cm죠. 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283mm까지 올라갑니다. 와, 근데 비가 엄청 오네요. 비가 와서 길이 엄청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가속 페달만 부드럽게 조작을 해주면 알아서 꾸준히 헛바퀴 돌지 않고 가주니까는 일단 뭐 마음이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브랜드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랜드로버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런 병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고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시스템이. 뭐 에어 서스펜션을 달았지만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롤링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세팅 역시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양립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오프로드 이런 성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를 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영상 찾아보시면 각 브랜드별 SUV 모아서 똑같은 코스에서 뭐 오르막 클라이밍 도전하는 이런 영상 보시게 되면은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테스트에서 랜드로버가 가장 불리한 점은 아무래도 무게겠죠. 근데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나 디테일은 워낙 좋아서 제 아내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운전대를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오프로드 2 모드 가장 최저 지상고를 높여놨습니다. 뭐 아마도 283mm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굴곡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랜드로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마지처럼, 진짜 라인업의 마지는 레인지로버지만 레인지로버는 좀 고상하게 굳은 일 안 하고, 그 디펜더는 너무 굳은 일만 하고, 근데 이제 디스커버리는 양쪽 다 공통 분모를 크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를 갈 오너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전체 생의 98% 이상을 서서 보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출퇴근 때 빼고는 대부분 주차장에 서 있잖아요. 이 차의 생애 주기 중에 오프로드를 하는 시간은 지극히 적지만 그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랜드로버의 고집이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운전대 뒤채는 감각이 하늘하늘
적당히 힘을 뺐는데도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움직이는 BMW의 감각 절대 아니고요. 벤츠처럼 승차감이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기에는 부드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롤링이 수반되기 때문에 좋은 승차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이 차가 갖고 있는 다양성, 그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디스커버리를 바라볼 때 아마 왜곡이나 오해 없이 이 차의 진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차입니다. 오프로드에서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편안하게 탑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디펜더랑 뭐가 다르냐? 디펜더랑 같은 길을 갔을 때 디펜더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정말로 그 신분의 차이를 느낄 만큼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지난해 디펜더 시승회 때 정말 다르더라고요. 디펜더는 모양이 이쁘지만 알고 보면 가장 터프한 모델이고, 디스커버리는 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오프로드 능력도 출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팔방미인 같은 성격을 가진 차입니다. 올 터레인 프로그레스 컨트롤, 이게 또 기가 막힌데요. 이 장비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크루즈 컨트롤인데 오프로드 전용이에요. 그래서 시속 2km에서 30km 사이에 설정할 수 있고, 그 지형과 상관없이 그 설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가 움직여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그 트랙션을, 네 바퀴의 트랙션을 다 조절해가면서 가는 기능이죠.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하나만으로 진흙 뻘밭을 헤치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뉴 디스커버리도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뉴 디스커버리는 랜드로버 내부적인 개발 코드명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디스커버리의 역사는 1989년에 시작됐고요. 디스커버리가 태어난 배경은 레인지로버처럼 편안한 SUV를 만들되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영토 확장을 해보자, 이런 목표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레인지로버가 1970년에 나오고 디펜더가 1983년에 나왔고, 물론 디펜더란 이름은 1990년부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디스커버리가 나오면서 정말 차종이 몇 개 없던, 반찬 가짓수가 얼마 없던 랜드로버 상차림이 푸짐해지는 그 시작점이 됐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커버리의 생애 주기 굉장히 깁니다. 98년에 디스커버리 2가 나왔고, 2004년에 디스커버리 3가 나왔고, 2009년에 디스커버리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뉴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당시에는 올뉴 디스커버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예상에는 디스커버리 1, 2, 3, 4까지 나왔으니까 디스커버리 5가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올 뉴 디스커버리란 이름으로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1과 2, 3와 4를 내부적으로는 한 세대로 묶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개발명에 따르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3세대째고, 2017년에 나왔던 올 뉴 디스커버리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뉴 디스커버리로 나왔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 안에 램프 매트릭스 기술이 들어간 LED 헤드램프로 바뀌면서 이 안에 이제 광원들 모양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주간 주행등 LED가 점점이 끊어져 있었다면은 이제 한 줄로 쭉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점점이 끊어진 거랑 한 줄로 연결한 거랑 느낌 차이가 굉장하죠. 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위쪽은 막혀 있고요. 뚫려 있는 요만큼만 뚫려 있습니다. 위쪽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만 빼고는 막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시승차는 R 다이내믹이라는 모델입니다. R 다이내믹은 말 그대로 겉모습을 조금 더 예쁘게 스포티하게 치장한 버전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검정색 패널 덧댄 게 R 다이내믹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검정색으로 처리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여기를 이제 그 랜드로버에서는 뭐 에어 벤트라고 설명을 하겠는데, 실제로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약간 장식적인 요소를 덧대고 여기 차 이름을 새겼죠. 근데 이 역시도 차가 조금 더 이렇게 낮아 보이는 이 캐릭터 라인을 조금 더 끌어내리는 느낌을 줘서 본인 랜드로버도 이제 이 차가 얼마나 껑충한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혹여나 불안해할 소비자 때문에 좀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그린하우스, 유리창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 특유의 운전 자세를 이제 커맨드 시트라고 하는데, 정말 높직한 막루의 사령관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으면은 주변이 훤히 둘러다 보이는 그런 포지션을 고수를 해왔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벨트라인 아래쪽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비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디자인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걸치면 그 부분이 도어 트림의 맨 윗단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특유의 디자인 큐라면은 지붕에서 약간 살짝 올라간 요런 지붕을 들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공기 저항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루엣이 가다가 탁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디스커버리네, 요거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징은 남겨놨습니다. 뒷모습 역시 테일램프의 윤곽은 그대로 두되 안에 이제 조명이나 주변에 검정띠, 특히 요 사이에 검정띠를 넣고 여기다 디스커버리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약간 비대칭으로 붙어 있는데 외국에선 또 이걸 굳이 또 좀 가운데로 옮겨다는 튜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검정 패널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좀 낮아 보이게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이 차 바로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차가 굉장히 세로로 길고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높기도 하고요. 이 차의 높이는 1.9m가 조금 안 됩니다. 뭐 주차장 드나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차체를 최대한 들어 올려도 요즘 주차장은 보통 2.3m 기준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랜드로버를 총괄하는 제리 맥거번 같은 경우는 1956년생입니다. 가령 다른 예로 지금 벤츠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고든 바그너 같은 경우는 1972년생이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 이안 칼럼, 얼마 전에 제규어 디자인 총괄하던 이안 칼럼 역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디자이너 총괄하는 사람의 어떤 세대, 연령대가 그 브랜드의 디자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규어나 랜드로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율에 집착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를 하는, 그 시절의 아름다운 차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 디자인 실권 총괄을 하면서 그런 고집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리 맥거번은 몇 년 전에 파리 모터쇼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 보고 느낀 게 약간 잭 니콜슨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오는 잭 니콜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고 정말 완벽주의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정장에 보라색 타이를 하고 왔는데 좀 덥다고 재킷을 벗었는데 안에 입은 베스트 뒷면이 넥타이 재질과 같은 컬러와 재질의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깔맞춤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완벽주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완벽주의가 이 차에도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실내 구석구석 디테일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약간 연령대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이 실루엣을 보게 되면은 세련되고 예쁘지만 보수적입니다. 파격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의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 3 때 우리 그 당시에 디자인 총괄했던 제프 유펙스가 말했듯이 실내 스케치부터 디자인을 시작했다고 할 만큼 이 실내 패키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번에 디스커버리는 과연 7명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준비했는지 아무래도 SUV를 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트렁크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여기서 좀 디테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적재함 커버로 다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을 또 가려주기 위한 이런 뚜껑을 덧대놨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런 것도 설계하고 서플라이한테 주문해서 받고 테스트하고. 하지만 이런 디테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을 턱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트렁크 열 때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캠핑 때문에 짐 가득 실었을 때 열자마자 와르락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받침입니다. 누르면 전동식으로 펴집니다. 이 자체로 하중을 최대 300kg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랜드로버 자료에 따르면 어른 3명이 앉아도 괜찮게 설계하고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공간은 이제 이런 소화기와 삼각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을 싣거나 내리거나 그럼 여기 걸터 앉으려면 높잖아요. 지금 되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차를, 이때 이 버튼만 누르면은 차가 낮아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전 트림의 기본이기 때문에 뒤에 차체를 주저앉힙니다. 탑열을 세울 때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2열을 살짝 앞으로 당긴 다음에 3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헤드레스트만 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접을 때도 버튼 눌러서 헤드레스트만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좌우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2열 역시 스위치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이 3열까지 폈을 때 한 요만한 공간이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258리터라 간단한 짐을 실기엔 무리가 없고요. 3열을 접으면은 일반적인 중형 SUV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네, 2열까지 접게 되면은 2000리터 이상으로 확 짐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3열, 2열을 접은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당긴 다음에 넘어와서 지금 3열로 들어왔고요. 물론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긴 한데 지금 이쪽 2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이 2열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꽤 넓은 공간 여유가 확보가 됩니다. 1989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7명 태울 수 있는 가족용 SUV야, 이걸 주장해왔기 때문에 3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노하우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적인 여유, 이거는 절대 쭈그려 앉거나 덤으로 앉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단지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있는데, 좌우에 콘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열게 되면은 그 안에 음료수병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또 USB 슬롯을 갖춰서 디스커버리 안에 어느 좌석에 앉던 간에 무엇인가는 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직원들의 어린 자녀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차에서 뭐 했을 때 제일 좋았어, 이제 이런 대답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개발한 이런 소소한 아이디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 디스커버리 안에는 12V 소켓이 4개가 있고 USB 포트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르게 USB-C 포트로 바뀌고 있는데, 기존 USB와 USB-C를 적절히 섞어놔서, 그래서 젠더 없이도 갖고 있는 기기 타입에 맞는 거 찾아서 알아서 꼽으면 돼서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열 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기준에 맞춰서 운전석을 맞추고 2열 좌석에 앉았는데, 보시더라도 뭐 저는 키가 작지만 공간 여유가 굉장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뉴 디스커버리에서 뉴 디스커버리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2열 송풍구입니다. 기존에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는 이제 다른 마감재로 막아놨고, 가운데 이 센터 콘솔 뒤쪽으로 옮기면서 특히 2열 좌석에서 느끼는 바람의 풍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차 안의 공기 흐름은 24%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부분 변경 때 이렇게 구조적인 설계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싶을 수도 있는데,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는 생애 주기도 길고 중간 업데이트 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는 게 전통입니다. 가령 디스커버리 1에서 2로 바뀌면서 720가지 이상의 변화의 항목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3로 바뀔 때는 뭐 전체 부품의 90% 이상을 전부 다 새 걸로 했죠. 그래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의 세대 교체는 정말 천지개벽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지털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굉장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하나로 3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풀 당기게 되면은 바람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다시 밀면은 온도 조절로 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밀게 되면은 열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 방향을 조절하고 오토 모드를 할지 수동으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랜드로버가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2열 좌석의 쿠션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장거리 주행 때 더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SUV를 타다가 특히 유럽계 SUV를 타게 되면은 2열 좌석이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실 유럽 계열 차에서 2열은 1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뉴 디스커버리로 거듭나면서 한층 더 푹신해졌어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탄탄하게 몸을 지지해주는 이들의 취향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앉아서 이동할 때는 몸을 제대로 받쳐주는 게 자세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피로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PB 프로 이 11.4인치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의 장난감, 이 자동차가 왜 장난감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단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가죠. 요즘 중요하니까. 공기 품질. 자, 보시면은 지금 실내 현재 공기의 품질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양호로 되어 있죠. 위험함까지 되어 있고, 바깥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걸 약간 입자를 흐트려 갖고 표시를 해주고 있죠. PM2.5가 뭐냐면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까지 걸러준다는 건데, 그게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PM2.5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늘 쓰고 다니는 KF94 마스크가 바로 PM2.5입니다. 그 KF94 마스크를 2차 공기 필터에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4x4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현재 고도가 표시가 되고 있고, 좌우 기울기, 앞뒤 기울기 다 지금 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위 표시되어 있고요. 웨이트 센싱이 뭐냐면은 도강 능력이에요. 지형 반응 시스템이 지형 반응 시스템 2로 거듭나면서 뉴 디스커버리 들어가면서 추가된 모드가 바로 도강 모드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최대 지금 0.9라고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차가 갈 수 있는 최대 도강 깊이가 900mm입니다. 차체를 최대한 들어 올렸을 때, 지금 오프로드 모드로 올린 상태에서 최대 이렇게 돼 있고, 센서가 있어 갖고 어디까지 물이 왔는지를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마른 노면에 있어서 테스트를 못하고 있지만, 오프로드 전문가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 픽토그램으로 만들었고, 이 모드에 따라서 이 드로틀 반응이라든지 변속이라든지 로기어를 물지 안 물지, 그 다음에 디퍼렌셜을 어디를 잠글지 알아서 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맞춤 세팅. 이렇게 컴포트 모드는 실은 자동 모드이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놔도, 뭔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센서가 판단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이 중에 최적화된 모드 중에 하나를 알아서 골라주고, 그리고 카메라도 재밌습니다.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입니다. 그래서 이 보닛 아래쪽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딱 앉아서 봐도 이 보닛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아까 말한 그 카메라들을 디지털 기술로 조합을 해갖고 요 밑에, 내가 지금 밟고 가는 밑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상식적으로 이 카메라가 범퍼 끝에 달려 있거든요. 그릴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을 전제로 보여주는 화면이고,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경고문 써 있죠. 하부 보닛 보기가 실시간이 아님,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정말 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요 직사각형 시야가 전부인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차에 내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랜드로버 특유의 커맨드 시트 포지션을 고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창밖 풍경을 쉽게 확인해서 오프로드에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실은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굳이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런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수입되는 뉴 디스커버리에는 총 3가지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 모델은 전부 직렬 6기통의 3.0L입니다. 기본이 되는 모델은 D250, 그리고 그 다음에 D300이 있고, 그 다음에 P360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P300이라고 직렬 4기통 엔진을 쓴 가솔린 엔진도 있는데요. 300마력 내는 그 엔진은 국내에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들은 249마력과 300마력 두 가지로 나오고, 가솔린 모델은 P360, 360마력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가장 최상위급인 P360R 다이내믹을 타고 있고요. P360이 최고 출력은 가장 높지만 최대 토크는 실은 디젤 D250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D300이 더 높고요. 가솔린 엔진 특성상 최대 토크는 좀 낮지만 대신 고회전까지 쭉쭉 이어가면서 쓸 수가 있고, 또 터보 때문에 최대 토크를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뿜기 때문에 힘 부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랜드로버의 이 정도 덩치를 가진 디젤 차들은 실은 뭐 주행 중에는 거의 디젤의 소음과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정차했을 때나 이럴 때 정수성은 가솔린을 따라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랜드로버 차종의 특성들은 엔진 출력이 강할수록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건 뭐 비단 랜드로버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P360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가 밝힌 제원 성능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5초입니다. 2.5톤이 넘는 무게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빠른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속 페달을 깊이 밟기 전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묵직하고 차분합니다. 담력이 거세게 해놓은 이유는 오프로드에서 너무 가벼운 엑셀링으로 헛바퀴를 돌거나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고출력을 다스리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엔진 회전수는 2000rpm을 거의 넘지 않는 수준인데, 이때는 지금 현재 속도가 한 시속 60에서 70 정도인데
뭐 1000rpm 초반입니다. 1200rpm, 1300rpm. 엔진 소리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직렬 6기통의 어떤 가솔린 엔진의 경쾌한 사운드, 이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속기는 ZF 자동 8단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로기어를 갖췄기 때문에 로기어를 하게 되면 랜드로버에서는 트윈스피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어비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그리고 승차감은 어제 이제 제가 일반 국도 주행하면서 좀 좌우로 롤링이 느껴진다고 했었는데, 속도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높이니까는 이제 그런 현상은 확실히 줄어드네요. 이 감쇄력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1초에 500번이나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빠르기인데요. 그 빠르기만큼 대응도 1초에 500번을 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속에서는 국도를 달릴 때보다는 훨씬 더 롤링 없이 안정적으로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드가 컴포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별일이 없는 한은 계속 컴포트로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은 GLE450 그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을 며칠 동안 좀 차분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지금 디스커버리가 좀 더 탄탄합니다. 뭐 에스컬레이드 같은 미국계 SUV처럼, 링컨이나 에스컬레이드처럼 두둥실 너울너울 그런 승차감도 아니고요. 확실히 유럽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진 결코 오프로드 기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절충안을 잡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주행할 때 특히 운전석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뒷좌석은 아무래도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진동이나 롤링이 더 심할 수 있는데, 어제 잠깐 앉아본 바로는 일반적인 주행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디스커버리나 디펜더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D7 플랫폼인데, 디펜더는 거기서 조금 더 특화시켜서 D7X라고 해서 익스트림의 약자거든요. 그만큼 이제 디펜더는 내구성, 험로 주파성 쪽으로 특화를 시킨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D7 플랫폼은 랜드로버 전차종이 쓰고 있고, 또 제규어의 F-페이스 같은 여러 가지 모델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3만 해도 프레임 통합 바디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노콕, 프레임 위에 모노콕을 얹은 두 개를 통합시킨 형태였다면은 2017년 나온 디스커버리부터는 정말로 사다리꼴 프레임을 완전히 발라냈습니다. 대부분 더 가벼운 소재로 바꿔왔고, 일단은 차체 85%가 알루미늄이고요. 마그네슘 같은 합금유를 많이 써가지고 무게를 450kg을 덜어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는 무게는 계속 증가를 해서 소재에서 덜어내도 결국 장비 때문에 늘어나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를 발표를 하면서 최신 세대 PB 프로를 공개를 했었고요. 이번 뉴 디스커버리 역시 PB 프로 최신 버전을 달고 있습니다. PB 프로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뭐 음악도 듣고 스마트폰 연결도 하고. 근데 PB 프로의 이 시스템 자체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운전에 도움을 주는 첨단 운전자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해서 작동을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PB 프로의 지능이 올라갈수록 이 차의 전반적인 디지털 지능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퀄컴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쿼트자판으로 유명했던 블랙베리의 QNX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QNX는 이미 전 세계에서 1억 7천만 대 이상의 차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이 시스템 납품은 이번엔 LG전자 맡았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뭔가 더 문제없이 쓸 수 있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11.4인치입니다. 실제로 누르는 스위치는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스티어링 스포크에 있는 이 스위치도 전부 다 햅틱으로 바뀌었고요. 스마트폰처럼 터치로 인식을 합니다. 물리적 스위치를 남겨놓는 게 좋다는 의견도 꾸준히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비자가 주로 쓰는 주요 기능의 90%는 이 화면을 2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전체를 지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곁눈질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지도만 잠깐 내려다보고 속도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또 심지어 목적지 세팅하면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지도 그 화살표로 표시가 되니까 정말 편하네요. 이틀 동안 뉴 디스커버리와 함께 정말 다양한 환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약간 제가 2004년도에 디스커버리 3 국제시승회 때 방문했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어떤 고성 앞에 정원을 연상시키는 그런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나 7명이 편안하고 넉넉한 공간을 보장을 하면서 장거리 여행도 부담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정말 극단적인 오프로드에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은 이 뉴 디스커버리가 유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오프로드를 1년에 한 번, 두 번을 가더라도 그 경험이 정말 값지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엔딩을 하려고 멈춰선 자리가 또 바로 눈앞으로 이렇게 차바퀴가 지나간 길들이 울창한 숲을 사이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가 있었으면 여기서 차를 돌려서 다시 좋은 길로 가겠지만 디스커버리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 길의 끝이 어디인지 또다시 탐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랜드로버 뉴 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는 핵심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미를 최대 7명이 함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